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5시 뉴스 시작합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지난 주말을 거치며 다소 꺾였지만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콜센터와 연관된 확진자 6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홍진아 기자, 지금도 검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 앞인데요. 오전에 건물 앞에 임시로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는데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과 입주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건물 뒤편까지 줄이 이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도 역시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 건물 11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 61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온 11층에는 직원과 교육생 등 20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현재까지 직원 10명과 직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역시 콜센터 관련 주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콜센터 직원은 12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천구 거주 콜센터 직원은 13명으로 오늘 오전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영등포구에서도 2명이 더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콜센터 직원 가운데 노원구 거주자가 그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오전까지 40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해당 콜센터 직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광명에서 3명, 안양에서 4명, 김포에서 1명, 의정부에서 1명, 부천에서 5명 등 14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 근무자들이 업무 관계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자체 집계로 누적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서울시가 156명이고 경기는 162명입니다. 인천은 23명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이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또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신천지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 방역대책 종합해봅니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우 기자, 어쨌든 증가세가 좀 수그러들긴 했죠.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131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교를 위해 최근 나흘 동안의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요. 7일에는 400명대, 그제는 300명대, 그리고 어제는 200명대로 줄었다가 오늘 통계에서는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확산세가 수그러든 모양새입니다. 131명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102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로 여전히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구로 콜센터 집단 확진에 따라 내일 통계에선 수도권의 확진자가 대폭 늘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3명이 늘어서 모두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중증 단계 이상의 환자는 8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인 건 퇴원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어제 하루에만 81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퇴원 환자는 모두 24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환자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안심은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80% 정도가 집단 발생 사례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확진자가 종교시설이나 병원, 학원과 같은 집단시설 전파를 통해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방역본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집단 감염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도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도 제2, 제3의 신천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데이터를 신천지 신도 명단과 비교해서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1,300여 명을 선별했고 즉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분석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오늘 좋은 소식 있네요. 네, 질병관리본부 발표인데요. 치료제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의 혈액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특이 단백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이용하면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세포를 검출할 수가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 생산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 연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증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4% 넘게 빠졌던 국내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덕수 기자, 공매도 제한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금지 기간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과열 종목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거래 대금이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 기준인 6배의 절반으로 지정 기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5배 이상으로 돼 있는 코스닥 시장 과열 종목 지정 기준도 2배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액이 2배만 늘어도 코스닥 종목은 1.5배만 늘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식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제 4% 넘게 빠졌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16포인트, 0.42% 오른 1962.93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37포인트, 0.87% 오른 619.97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은 코스피에서 6천억 원, 코스닥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우려에 국제 유가 파동까지 겹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반 뉴욕 증시가 개장 직후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 등 3대 지수가 순차적으로 7% 넘게 폭락하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가 15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에도 약세는 계속돼 다우존스 지수가 8% 가깝게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7에서 8%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국제 유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국채 수익률과 함께 경제적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통합니다. 이런 국제 유가가 25% 가깝게 폭락한 이유는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러시아 반대로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내리고 증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We have to start thinking of a recession globally, a contraction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and the responses that we're seeing from two major players in the oil market. 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백악관이 대응책 논의를 위해 월가 경영진과 오는 11일 회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코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과 임금 보전,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데 백악관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의 콜린스 하원 의원이 트윗을 통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지난달 말 보수단체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역시 확진자와 접촉한 공화당 맷 게츠 하원 의원도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두 의원들이 다수의 보수 인사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접촉하면서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현지 시간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질병통제예방센터에도 동행한 모습이, 게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화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73살, 미 보건당국의 표현대로라면 코로나19의 취약한 계층에 해당합니다. 진단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쏟아지자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이 곧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I just simply don't know what the White House physician has recommended to the president, but I promise you we'll get you that information. 이런 가운데 목사로 밝혀진 워싱턴 DC의 첫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워싱턴 DC 시장은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DC Health has been reaching out to known contacts to begin the process of self-quarantine. 이처럼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까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위험도는 낮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과 접촉한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젠 자신의 격리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상황도 알아봅니다. 이탈리아에서 현지 시간 오늘 0시를 기해 나라 전체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확진자도 수천 명대로 늘었고 중동 지역도 이란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씩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9,100명을 넘으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결국 사실상 나라 전체를 봉쇄해야 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루 전 북부 지역에 내렸던 이동 제한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Saranno quindi da evitare su tutto il territorio della penisola gli spostamenti a meno che non siano motivati da tre specifiche circostanze. 이로써 이탈리아 국민은 다음 달 3일까지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곤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저녁에 식당과 카페들은 오후 6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극장, 박물관 등 모든 문화 공공시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옆 나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확진자가 1,4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중동 지역의 확진자 7,600여 명 가운데 94%가 이란에서 발생했습니다. و البته این رو هم اضافه کنم که ظرف 24 ساعت گذشته 43 نفر متاسفانه به جمع افرادی که ناشی از ابتلا به بیماری کووید 19 درگذشتند.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주민들은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며 공업용 알코올을 마셔 후제스탄주에서만 14명이 숨졌고 수도 테헤란과 알보르즈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란은 교도소 안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모범수 7만 명을 일시 출소시키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 뉴스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탈리아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게 확진자가 9,000명을 넘었다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일 뭐 이탈리아 전국 이동 제한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9,000명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거보다는 실제 더 많은 환자가 있겠죠. 아 실제로 더? 예, 왜냐하면 이제 진단을 중증 환자, 폐렴 환자, 뭐 위족한 환자분 위주로 하니까 경증 환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죠. 실제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은 거는 저도 의아하긴 한데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처럼 평균 연령이 평균 여명이 82세 이 정도고 기저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나 중국은 뭐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탈리아, 유럽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곳이 그렇게 확진자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중국과 연관이 있겠죠? 예, 이제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왔고, 뭐 유럽은 워낙 뭐 유럽 연합이라고 해서 국경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뭐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 여행객들이라든지 뭐 사업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와서 일찍이 아마 우한에서 그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유행을 시작했는데 방역 시스템이 조기에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이미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들이 막 속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터 진행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뭐 한국과 거리는 멀지만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대륙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 결국 이게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유럽 가보시면 알지만 뭐 거의 여러 나라가 이제 다닥닥 붙어 있고 인구 밀도도 높고 국경 제한도 거의 없고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환자가 많지만 옆에 독일이나 뭐 프랑스도 급격하게 환자가 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의 뭐 대구 경북이나 이 수도권의 집단 발생도 우리가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유럽에서 혹시 들어오는 입국객을 통해서 다시 유입되는 것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교해서 유럽이 그렇게 진단 검사가 잘 안 됩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 검사를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한 나라고 그것은 2015년 메르스 때 우리가 경험으로 그때 당시에 진단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메르스의 경험. 예, 경험이 있고 이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 PCR 키트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회사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나 여타 나라가 2015년 우리는 메르스를 겪었지만 일본 같은 데는 겪질 않았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준비도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 초기 생산 물량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네. 보셨겠지만 이란에서는 뭐 심지어 공업용 알코올을 마셨다가 숨지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확진에 취약한 여러 가지 보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종감염병이 유행하고 그러면 그 국가의 이제 방역 시스템, 보건 의료기관의 수준, 또 여러 가지 치료제나 백신의 공급 그 능력에 따라 사망률이 뭐 10배, 1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르고 늦을 것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란처럼 이제 경제 제재로 워낙 열악한 경제 상황에 방역 시스템도 낙후돼 있고 의료 시스템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뭐 정치인들도 다수 감염되고 일부 사망할 정도가 이제 나타난 것은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지만 그 나라의 방역 시스템, 보건의료기관의 수준, 여러 가지 치료제나 백신의 그 진단 키트의 이제 활용, 그에 따라 이제 환자 발생이나 방역의 효과나 사망자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교수님이 여러 차례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게 WHO가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도 통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시작하는 유행 규모를 늦출 수는 있어요. 우리도 한 달 정도는 늦출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확산되는 것은 또 지역사회 감염은 언젠가 올 거고 그것이 이제 규모를 좀 적게 해서 크게 큰 고비 없이 스무스하게 가는 게 목표인데 미국도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대비해서 지금 철저히 하자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이것을 완벽하게 유입 차단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WHO의 이제 사무총장이나 자세들은 상당히 그 입장은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국 팬데믹 선언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959 콜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은 어느 정도 많이 줄어서 뭐 진정세. 최근 나흘 사이에 거의 매일 100명씩 줄어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수도권을 주의하자 그랬는데 구로의 이제 콜센터에서 집단 발생이 지금 한 60여 명이 나오면서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발생이 약간 그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발생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장기간 생활하면서 뭐 말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양상이 좀 심상치 않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서울의 여러 구, 그다음에 수도권 여러 도시에 다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좀 더 이번 주에 철저하게 이 구로 콜센터 집단 발생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좀 안전하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잠시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증가폭이 감소했다는데 전반적인 추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어제보다 131명이 늘었는데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54명이지만 대구시에서 4명이 숨졌다고 자체 발표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81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해제된 환자 오늘 247명이 됐습니다. 1일 추이로 보면 오늘 80명 넘게 완치가 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오늘은 100명대인데 2주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29일을 최고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어제는 200명대, 오늘은 100명대로 지속적인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격리 해제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를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렇게 증가 추세가 정말 완만한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최근 들어서 누적 확진자가 오늘은 317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라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앞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동작구와 관악구, 양천구 등으로 서울 지역에서만 36명, 그리고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총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명의 슈퍼 전파자나 한 곳의 슈퍼 감염지만 있어도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내 확진자는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중국 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한데요.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9,172명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7천여 명,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도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역시 600명을 넘어서서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팬데믹의 위협은 매우 현실화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확진자가 늘면서 국내의 재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김우주 교수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방금 추세 보셨는데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폭은 줄고 이제 격리 해제된 분들은 늘고 있다면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격리 해제는 아마 계속 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치료 받은 중에 이제 1, 2주 지나면서 경증 환자들은 계속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고무적이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추세선이 감소 추세인데 지금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지금 집단 발생이 지금 서울의 서남북권하고 인천, 경기 인근 도시까지 지금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 상황을 좀 철저하게 빨리,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확진자도 있지만 노출자들이 돌아다니실 거고 또 증상이 있지만 진단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역학조사를 빨리 해서 빨리 이제 진단해서 격리하면 추가적인 환자가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확 늘었는데 이게 콜센터라는 어떤 작업 환경의 특수성도 이 확진에 영향을 좀 미쳤겠죠? 예, 맞습니다. 이 콜센터 상황이 대구 신천지 10층하고 비슷하죠. 여긴 11층이지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앉아서 작업을 하고 콜센터 특성상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뭐 비말이 나오겠죠. 이제 겨울이니까 창문 닫아놨고 이제 공기 순환도 안 되고 마스크도 안 하셨겠죠? 마스크도 안 했고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뭐 식사까지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슈퍼 전파 사건처럼 한 명의 확진자가 다수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콜센터도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 직장 내에서 뭐 1, 2m 떨어져서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이런 사례가 계속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콜센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지금 뭐 재택근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소위 우리가 업무 지속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해서 팬데믹 독감이나 이런 신종감염병 유행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업무를 지속하느냐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소기업들이 안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콜센터와 같은 회의를 지속하는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했을 때 건강 상태 확인해서 만약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보내서 진단 받도록 하고 업무 안에서도 좀 거리를 2m 이상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근무를 하고 또 대면에서 할 때도 꼭 뭐 필요하다면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런 콜센터와 같은 집단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고 지금 이 그런 걸 실행할 시기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가 이제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 지금 분포가 돼 있고요. 네. 지역 사회 전파도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제 위치가 신도림하고 구로역이라고 아주 하는 교통의 요지죠. 1호선하고 2호선이니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요지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퇴근했을 때 얼마나 노출됐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면밀히 역학조사를 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저희가 주말부터 전해드리는 차에 약간 좀 복병을 만났다고 할까요?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지정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 지금 단계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선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을 이제 이번 주에 역학조사하고 방역을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고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그러면 지금 다른 이제 지역사회 전파도 저희가 계속 짚어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단 감염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기에 대구 경북 이외에 수도권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계속 나왔던 이를테면 뭐 줌바 댄스 교습소라든가 네. 아니면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줌바 댄스가 좀 천안에서 이제 세종시까지 조금 컸었는데 뭐 지금처럼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잦아들 수가 있고 또 하나 관건은 이제 요양시설에 지금 1,300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간병인 등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마 지금 방역 당국도 직접 조사를 해서 뭐 필요하면 검사를 하겠다라는 자세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도 확진자가 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100명 이하로 네. 줄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뭐 방역 대책들이나 그러니까 네. 뭐 신천지 조사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네. 이게 좀 약간 고통을 좀 분담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전히 개인 위생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필요할 때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완벽하게 좀 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계속 강조하셨어요. 예, 강조했는데 지금 둘째 주 이제 이번 주가 둘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좀 온 국민이 내가 방역 요원이다. 일선 방역 요원이다라는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가 이제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되면서 확진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까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그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해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 1,4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니까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를 또 간병하는 그 가족 중에 2차 감염자 생길 거라고 했는데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생활치료시설에 입소시키고 제가 듣기로는 또 생활치료시설에 경증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끔 중증 환자도 있고 경각 환자 중에 폐렴 환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중수본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그런 또 어려움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현장 목소리도 좀 지속적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도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확진자 증가폭이 확 줄었는데 신천지 신도 진단검사와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추가 확진자는 102명입니다. 대구는 92명으로 2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경북도 10명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6,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신도의 99%가 검사를 받았고 경북에서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확진율은 대구 43%, 경북은 8% 정도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어제 오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7명 더 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69살 여성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76살 여성 등 모두 7명이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집단 거주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 집단 거주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산 서린요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8명이 나와 확진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방역을 방해해 시민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는 일부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설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면서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46명 가운데 38명이 31번째 환자와 함께 지난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이후 아파트 내 교류를 통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경증 환자들의 입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 11곳이 확보돼 1,80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를 마쳤습니다. 경북에서도 경증 환자 26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마쳤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환자는 1,4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04명은 중증도 검사에서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는데요. 대구시는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오늘 안에 150여 명을 병원에 추가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천안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해 아닌 서산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청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서산뿐 아니라 세종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오늘 충남에서는 확진자 6명이 나왔는데 천안 2명과 아산 2명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서산시에서도 2명이 처음 나왔습니다. 특히 아산에서 나온 확진자는 42살 엄마와 1살짜리 남자 아기였는데 아기 엄마의 친정인 경북 경산의 친정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에 추가된 확진자 2명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 기록관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부청사 5-1동 4층 전체를 소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직원은 줌바 교습생과 접촉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올린 수강생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나온 확진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하나토탈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과 부인입니다. 충청남도와 하나토탈은 해당 직원이 일하던 영구 2동의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접촉 의심자 16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연구소 직원 77명과 버스기사 등 38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인데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6명으로 는 가운데 이 중 3명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충북에서는 확진자가 2명 더 늘었는데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된 괴산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연결합니다. 정진규 기자, 충주에서 난 확진자는 서울을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이동 동선이 파악됐습니까? 네, 충북의 26번째 확진자는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서울의 여동생 집에 들렀는데요. 이틀 뒤 여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충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는데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이후 열 하루 만입니다. 충주시는 이 여성의 접촉자는 8명으로 한정됐다며 지역사회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마을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엿새간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충북 23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곧바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마을 주민 45명을 대상으로 한 검체 채취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여성의 남동생 부부도 지난 7일과 8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역학관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차형 괴산군수는 오는 21일까지 확진자와 관련된 종교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현면 오가리 경로당 등 2곳을 폐쇄하고 오가리 주민의 이동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충북에선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충북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울산에서는 사흘 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인데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이현진 기자, 이 확진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의 가족이라면서요? 네, 울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23살 남성이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에 사흘 만에 1명이 늘어서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어제 울산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이 남성과 부모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자택과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연포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뒤 임시 폐쇄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자가 격리 중인 접촉자는 177명이고 격리가 해제된 접촉자는 208명입니다. 또 유증상자 4,121명 가운데 3,9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2명이 검사 중입니다. 울산의 확진자 25명 가운데 2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23명은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시립노인병원을 32개 음압병원에 104개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또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죠. 저희 통합뉴스룸에서 걸러드립니다.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을 진행 중인 임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제는 가짜 사진들 판별해 주셨는데 네. 이게 총선과 코로나19를 연관하는 주장들이 온라인에서 좀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부 여당이 4.15 총선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중국 동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을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중국 동포들에게 투표권까지 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내용의 경우는 연합뉴스의 속보 기사 형태로 퍼진 상태입니다. 속기가 쉬운 형태네요. 그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볼게요.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의 총선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그 관련 내용으로 뭐 SNS나 유튜브 채널들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현행법상 외국인은 총선 투표권이 아예 없습니다. 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 총선 투표권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모든 외국인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그 외국인 거주자에 한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그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총선과 대선은 참여할 수 없고요. 지방선거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건이 되는 외국인 거주자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투표권이 어차피 없는 분들인데 이 주장 자체가 총선, 곧 다가올 총선표를 의식해서 뭐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따져볼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거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중국 동포에게 투표권을 줬다, 이런 주장이 있다면서요. 예, 이것도 언뜻 봐서는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뭐 유튜브 채널들이나 뭐 좀 많이 퍼져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일단 요거는 좀 살펴볼 지점이 언론 보도를 이용했다는 게 좀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기자,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보도가 돼야 네. 논란이 생기는 건데 이런 보도가 없었잖아요. 보도가 없었는데 연합뉴스의 보도인 것처럼 퍼졌죠. 보도가 된 것처럼. 그래서 트위터나 뭐 페북이나 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 그냥 전파가 됐으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진짜겠어? 이건가요? 지금 이 연합뉴스 로고가 박혀 있네요. 네, 그렇죠. 저 보시면 연합뉴스 로고가 박혀 있고 속보 형태로 지금 떴어요. 그러니까 3월 7일 0시 기점으로 긴급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 포럼이라는 지금 보시는 사진, 단체 사진과 함께 유포된 겁니다. 보시면 아랫부분에 기자의 이름도 적혀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도 막 뜨긴 했는데 연합뉴스 쪽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기사를 송고한 적도 없고 또 게시물에 적힌 그 노미현이라는 기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가짜 기사인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 기사군요. 가짜 기사인 겁니다. 이게 연합뉴스 기사는 가짜라고 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아예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지만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 팩트체크 팀이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 완벽하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진 하나 있죠? 이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 포럼이요? 이런 단체 사진이 있다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은 뭐냐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이게 결국 전혀 상관없는 보도 사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 보도 내용과도 상관이 없는 네. 겁니까? 사진 출처를 알아보니까 이게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뉴스가 마침 또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였더라고요. 그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은 실제로 2012년에 출범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제한 중국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그냥 가짜 뉴스, 뭐 이를테면 장난으로 보기에는 좀 내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기사도 지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 소개해 주신 가짜 사진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청와대도 느끼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런 류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 뉴스다.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한 범죄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어제 소개해 주신 것보다 좀 진화된 가짜 뉴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라는 로고가 찍힌 기사의 형태를 띄었으면 사실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 일단 언론 보도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더 많이 배포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의도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보다 이게 파급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개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들이 보신 것처럼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이 조금씩 변형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포가 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특정 의도성이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겠네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파급력을 그냥 뭐 인기를 위해서 높인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힘드니까요. 또 더군다나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계속 소개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게 어쨌든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독자들, 시청자들의 판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임시영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대기업들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죠. 수도권에서도 연수원과 부대 시설을 경증 환자 격리를 위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 용인에 문을 연 하나생명의 연수원입니다. 4층짜리 건물 2동에 200개의 객실마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 등이 갖춰 있습니다.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선 개별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온 국민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업도 힘을 보태는 게 마땅하다고. 대형 강의실 등의 부대 시설은 의료진의 치료와 회의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DB그룹도 경기 광주에 있는 객실 120개 규모의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잣나무가 우거진 상기슭에 연수원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룹의 경영진들도 굉장히 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이곳은 경기 수원 성남의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대형 병원과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객실 300개 규모의 경북 영덕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고 LG는 경북 구미 기숙사와 울진 연수원을 내놨습니다. 경북에 있는 객실 380개 규모의 현대차 그룹 신축 연수원 등 두 곳은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1곳의 생활치료센터가 가동 중인데 정부는 계속 시설을 확보해 주말까지 4,000명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오늘 오전 진행된 박원순 시장 정례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구로구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콜센터는 앞서 3월 8일 확진을 받은 그 한 명이 근무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폐쇄와 방역 조치가 끝났고 근무자 207명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집단 발생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모든 업체를 파악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방역과 철저한 감염 관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안내 및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자 위생 안전관리 그리고 시설 방역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와 같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체 공간으로서 즉시 서비스 이전이 되도록 준비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또 클럽이라든지 콜라텍과 같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휴업을 권고하고 사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코로나19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하게 마련해서 지난 3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 활력 회복을 그 마중물을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드리고 이 제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현재 여러 제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시도지사님들도 이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을 보완해서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합니다.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는 약 988만 가구로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475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 8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정부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한시성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포괄성과 현금성, 적시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건의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는 해당 가구당 월 30만 원씩 2개월분인 총 60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과 선불 카드 중 선택 지원하는 방안으로 즉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월과 3월에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하에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의 계산에 따르면 재난 긴급 생활비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 4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을 돕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재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교는 많은 자산을 축적해왔고 종교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세제 감면이 적절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사유가 있을 시 바로 환수 조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해서 반드시 취소시키겠습니다. 셋째는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비용,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 강원,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5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꽤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영상 1도, 광주, 대구 2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8도, 청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서해와 남해안에서는 이 만조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 통합 뉴스룸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묻고 떠블로 가는 분이죠. 배우 김웅수 씨입니다. 더빙을 안 하시나 그랬어요. 태양 주위를 돌던 지구는 작은 행성과 충돌합니다. 팬분이 직접 이제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신 천연 손세정제. 그 전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음료수라든지 뭐 초콜릿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손세정제. 드라마나 영화 현장은 때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타고 계신 이제 승객분들 그 어떤 분이 오셨는지 이게 서로가 이게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 국민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재난도 능히 아주 슬기롭게 잘 견뎌내리라 확신합니다. 또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그분들 박수를 보냅니다. 곧 잡히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코로나19 아웃!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